우리는 바뀌어야 해요, 제발.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일본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결국 예상했던 대로 라며 일본 기상청 직원들과 방송사 관계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의 규슈 지방을 통해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그대로 관통하는 최악의 경로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태풍 산산은 매우 강이라는 역대급의 위력을 가진 채 매우 느린 속도로 일본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일본 내부에서는 특별경보까지 발령된 상황입니다. 올해에만 10번째 태풍에 불안에 떨고 있던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왜 하필 자신들만 이런 연이은 재난을 겪어야 하는 거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기상청의 미하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그 와중에 드러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이웃나라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의 이웃나라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대처하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 태풍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본 그 어떤 태풍보다도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눈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그 세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태풍 중심 근처의 바람은 무려 초속 60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 바람인지 아세요? 우산은 고사하고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예요. 트럭이 바람에 넘어가고 건물의 지붕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을 정도랍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태풍이 일본 열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오랫동안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500mm에서 6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양의 비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일본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트에 가보면 쌀 판매대가 텅 비어 있을 정도로 사재기가 심각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 시민들이 주변 가게를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 상황을 악용해 빈집털이나 사기 같은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한숨이 나올 뿐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이웃나라 한국은 최근 장마 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이번 태풍 산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는 들지 않았지만 한국은 얼마 전 있었던 집중호우와 장마에 대해 훌륭한 대처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기상청의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 그리고 시민들의 질서 있는 행동이 어우러져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서로 도와가며 대피했고 자원봉사자들은 피해 복구에 앞장섰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일본 기상청의 대응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청장님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계세요. 시민들에게 대피 경로만 알려주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는 큰 피해를 막을 수 없어요. 어제 오후에 진행된 회의에서 저는 긴급 대피 경보 발령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예상보다 더 커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도쿄를 포함한 관동 지방은 최소 일주일 동안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테니 지금이라도 긴급 대피 경보를 발령해 외출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청장님의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미하루 씨,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해요. 지금 당장 긴급 대피 경보를 발령하면 사회적 혼란만 커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사회적 혼란이 걱정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청장님을 설득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돌렸어요. 이번에 다가오는 태풍 산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상세히 설명했죠. 다행히 제 필사적인 노력이 통했는지 28일 오후 1시가 되어서야 겨우 태풍 특별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태풍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최소 며칠의 시간은 필요한데 말이죠.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도 부족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여유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동 속도가 느려서 한 지역에 오랫동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태풍의 특성상 피해가 더 클 것 같아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SNS에 들어가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넘쳐나요. 한국에서 태풍을 만들어 보내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부터 왜 한국은 일본 바로 옆인데도 태풍의 피해를 받지 않느냐는 의혹까지. 이런 근거 없는 억측들이 난무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기상예보관으로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이건 완전히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어떻게 태풍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일본이 태풍에 너무 많이 시달리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거겠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이번 태풍만 해도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경로를 여러 번 빗나가다 보니 신뢰를 많이 잃었죠. SNS에 들어가면 또 빗나간 예보, 세금 낭비하는 기상청이라는 비난이 넘쳐납니다. 이런 말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반면에 한국의 모습은 정말 부러워요. 한국 기상청은 최근 장마 때 정확한 예보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해요.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위험 지역에 대한 신속한 경보를 발령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의 대응도 체계적이었다고 해요. 재난 문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위험 지역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시민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위험 지역 주민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질서 있게 대피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앞다투어 피해 복구에 나섰다고 해요.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피해 주민들을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단순히 재난 대응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아닐까 하고요. 한국인들의 질서의식, 서로를 돕는 마음,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풍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서로를 믿고 질서를 지키며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이번 위기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태풍 산산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내부는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청장님과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거든요. 어젯밤 저는 또다시 청장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청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특별 경보를 발령해야 해요.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청장님의 대답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미하루 씨, 당신 말대로 특별 경보를 발령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야. 우리는 냉정을 유지해야 해.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냉정이요?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약탈, 폭력, 사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청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하루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우리는 공무원이에요.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개인의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청장님은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실제 위험을 축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판단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비바람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비명소리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풍 산산이 예상보다 빨리 일본 열도에 상륙한 거예요. 우리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시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태풍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도시는 물바다가 되었고 강풍에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제서야 청장님은 특별 경보를 발령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신망이 두절되어 많은 사람들이 경보를 받지 못했고 대피소로 향하던 사람들이 강풍에 휩쓸려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용기 있게 행동했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더니 그쪽에서 한국어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겨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한국의 유명 유튜버였어요. 제가 쓴 글이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번역되어 퍼졌고 그것을 본 이 유튜버가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상청의 무능한 대응, 정부의 압박, 시민들의 무질서한 행동, 그리고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동료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유튜버는 깊은 공감을 표현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한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상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일본을 걱정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심지어 일본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까지 시작되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구조대와 의료진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물론 아직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무능함과 혼란스러운 상황이 세상에 알려져 부끄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 나라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일본 사회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태풍 산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특히 기상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우리가 발표하는 정보를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풍 산산이 저희 마을을 지나간 후 우리는 엄청난 피해 앞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 끔찍한 경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먼저 저는 동료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현재 재난 시스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우리의 예측 시스템이 얼마나 구식이었는지, 정보 전달 체계가 얼마나 느렸는지,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지, 어떻게 시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피와 구조를 진행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난문자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위험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 동시에 경보를 보내는 이 시스템은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기상청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어요. 태풍은 국경을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더 정확한 태풍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로의 예측 모델을 비교하며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먼저 기상청 내부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예측 시스템을 최신화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했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했고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기상청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우리 직원들을 한국에 파견해 그들의 시스템을 배우게 했고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의 리더십 위기,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들과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재난문자 시스템을 본떠 새로운 경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제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모든 시민들에게 알림이 갑니다. 또한 SN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이런 노력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중규모 지진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이 빛을 발했어요. 신속한 경보 덕분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기상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크게 높아졌어요. 시민들의 의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대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을 돕는 모습들이 늘어났어요. 사재기나 약탈 같은 문제들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고 시행착오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거예요.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선진 시민의식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본받아 언젠가는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우리의 새로운 재난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웠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더 정확한 기상 예측 모델도 연구 중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밤새워 일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때로는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태풍 산산이 지나간 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절망감, 무력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최고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준 한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들의 도움과 모범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재난이 와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풍 산산에게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자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여권은 정말 마법의 열쇠일까요? 실제로 다른 나라를 여행해보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조건 없이 입국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에서도 한국 여권은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여권 덕분에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는 네덜란드 여성의 사연입니다. 위험에 빠진 그녀의 오빠를 구하기 위해 한국인 남편은 여권 하나만 달랑 들고 프랑스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덜란드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레오나입니다. 제 부모님들은 두 분 다 네덜란드 사람이시고 저는 어릴 때부터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형제로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제 오빠 미카엘과 저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둘 다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국제 결혼이 뭐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같은 유럽권이나 백인들 사이에서는 국제 결혼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는 일도 별로 없고요. 제 오빠인 미카엘도 마찬가지였죠. 미카엘 오빠의 결혼 상대인 배우자 즉 저희 새언니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유럽권의 사람이죠. 오빠는 대학 시절 네덜란드로 여행을 온 새언니 쉐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새언니를 따라가 살기 위해 네덜란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국제 결혼의 단점 중 하나이기도 하죠. 어느 한쪽의 나라를 선택해야 하니까 한 사람은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요. 그래도 새언니 쉐리는 같은 유럽 안에 살고 있으니까 체감되는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국경이 다 붙어 있으니까 가까운 나라들은 여권만 챙기면 차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 부모님들께서도 오빠가 새언니의 나라로 가서 살겠다고 했을 때 크게 서운해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새언니가 모국인 프랑스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쳐야 하기도 했으니까요. 국제 결혼이니까. 아내의 나라에 가서 살면 언젠가 남편의 나라인 네덜란드에서도 한 번은 살지 않겠는가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손쉽게 결혼을 허락받고 진행한 미카엘 오빠와는 다르게 제 결혼은 꽤나 역경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남편인 기석 씨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네덜란드로 인턴십을 온 기석 씨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석 씨는 저와 연애를 하면서 회사에서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도 성공했어요. 마음 넓고 생각도 깊고 착하고 다정한데 회사에서 능력까지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기석 씨라면 평생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석 씨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석 씨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저는 저와 기석 씨의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석 씨는 인품도 사회적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미 미카엘 오빠가 국제 결혼을 했으니까 기석 씨가 외국인인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정한 씨를 데리고 처음 집에 소개시켜 드리러 간 순간부터 표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결혼에 반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사실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기석 씨를 만나고 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으니까요. 부모님께서는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낸다는 건 불안하실 만했어요. 게다가 하필 아빠가 거의 유일하게 아시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한국은 지금 전쟁을 하다 휴전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수십 년 동안 휴전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미카엘 오빠는 그래도 새언니 나라가 같은 유럽 안에 있는데 한국은 동북아시아니까 너무 멀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기준에서 휴전 중인 위험한 나라. 그것도 네덜란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로는 저를 절대 못 보낸다고 하셨어요. 기석 씨와 제가 매일매일 부모님을 찾아뵙고 설득했습니다. 기석 씨는 한국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아빠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죠. 매일매일 울고. 프랑스에 살고 있는 오빠와 새언니 쉐리와도 통화하며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건 제 인생이고 이대로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제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는 결국 기석 씨에게 제가 아빠를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기석 씨는 그러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 저를 말렸습니다. 자기가 더 아빠를 설득해 보겠다고요. 그러나 저는 아빠가 절대 마음을 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아빠와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기석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엄마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다가 결국 결혼식에 못 오셨어요. 네덜란드에서 올린 결혼식은 제 가족이 오빠와 새언니 부부만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지지했거든요. 그리고 제 학창시절 친구들 기석 씨의 직장 동료들만이 하객의 전부였습니다. 가족이 없는 결혼식이라니 슬펐지만 그래도 저는 그만큼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후 가족 누구의 배웅도 없이 기석 씨와 단 둘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살면서는 더더욱 아빠가 미워졌어요. 한국의 시부모님들과 시누이는 저를 정말 가족처럼 딸처럼 환영해주고 사랑해주었죠. 한국 결혼식에서도 시부모님들께서 한 분씩 나누어 부모님 역할을 해주셔서 저는 식장에 시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석 씨의 말대로 위험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온 것은 아니라서 한국에 도착하고 처음부터 적응을 해야 했는데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런 좋은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결혼을 반대한 아빠가 미웠습니다. 한국의 빠른 인터넷과 완벽한 선진국 시스템의 의료 인프라. 언제든 마음 놓고 나가 놀고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치안 환경을 경험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아빠가 저를 용서 안 한다면 저도 아빠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아빠와 연을 끊고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첫째 딸 유리를 임신했어요. 기석 씨도 저도 시댁 식구들도 전부 기뻐해 주었죠. 기석 씨는 아기가 태어나면 네덜란드에 가서 제 부모님께 아기를 보여드리자고 했습니다. 손주를 보면 분명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마음을 푸실 거라고요. 사실 저는 아빠가 마음을 풀든 말든 아빠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기석 씨가 그러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한 지 5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저에게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프랑스였거든요. 제 오빠 미카엘과 새언니 쉐리가 살고 있는 곳이요. 기사를 보니 프랑스에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고 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주는 프랑스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바로 엄마에게 연락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3년간 엄마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엄마는 제 편일 줄 알았는데 아빠 편을 드는 걸 보고 엄마에게도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정말 다급하게 메일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오빠와 새언니 부부와 도저히 연락이 안 된다고요. 오빠랑 새언니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하필 국경하고도 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여부라도 좀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뉴스를 보니 프랑스에서 난민들을 받아주느라 물자도 부족하고 전쟁 영향을 받다 보니 이것저것 금전적인 부분도 부족할 텐데 도움을 주려고 해도 연락이 안 된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직접 프랑스로 가보려고 하셨는데 출국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실 네덜란드의 여권으로는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힘 있는 여권 5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 기석 씨가 자기가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자기는 프랑스에 무비자로 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여권만 가지고 있다면요. 저는 놀라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주변 국가들은 다 위험 국가로 분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특수한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여행 가듯이 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기석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기가 알아서 다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임신 5개월이라 같이 갈 수도 없었어요. 기석 씨는 아무 설명도 없이 걱정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빠와 새언니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전쟁 국가 옆 나라면 당연히 영향도 크게 받을 텐데. 오빠와 새언니는 제 결혼을 축복해준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애틋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엄마의 연락도 받은 것이었고요. 솔직히 믿음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3일도 안 되어 기석 씨가 출국 준비를 다 마치고 비행기표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로 떠나는 비행기표를요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기석 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까지 따라가서 출국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석 씨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불안했어요. 시부모님들이 집에 오셔서 제 곁에 있어주시며 안심시켜주셨죠.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저는 기석 씨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동영상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동영상은 정한 씨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프랑스에 입국하는 과정을 전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영상 초반부터 나온 입국 심사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상대로 프랑스의 현재 입국 심사는 상당히 살벌했어요. 당장 정한 씨 앞에서 4~5명이 질의응답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별도로 분리되었죠. 그런데 정한 씨가 다가가 한국 여권을 내미는 순간 프랑스 입국 심사관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표정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방금까지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입국 승객들을 심사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행 온 관광객을 대하는 것 같은 태도였습니다. 사람은 기석 씨에게 한국인이냐고 물었습니다. 기석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한국인이라고 하자 그 사람은 기석 씨에게 얼마나 체류할 건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단 2가지만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도장을 입국 허가 도장을 찍어주었죠.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영상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뒤에 사람들도 놀란 것이 분명했죠.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빨리 통과시켜주는 거냐는 목소리도 선명하게 한번 들려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한 씨는 공항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과정도 다 보여주었는데요. 일반 택시들도 상황인지라 경계심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택시기사님께서는 기석 씨의 손에 들린 한국 여권을 보시자마자 경계를 풀고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한국같이 좋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인 나라에 왔느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기석 씨는 한국에 대해 아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기사님께서는 딸이 한국에 유학을 가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케이팝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결국 갔다고요. 자기도 처음에는 한국이 대체 어디야 하면서 딸의 유학을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인프라 좋은 선진국인지 한번 다녀오시고 알게 되셨다고 하네요. 영상을 보는 내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조금 억울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분단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도 공산주의 국가들이 근처에 있는 나라잖아요. 제 모국 네덜란드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다는 이유만으로도 현재까지 주변의 경계심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여권 하나만으로도 입국 통과는 기본이고 사람들의 환심까지 사고 있다니요. 한국에서 3년을 거주하면서 한국의 선진국적인 인프라를 모두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 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여권 하나만으로 전쟁, 국가인접국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기석 씨는 영상에 오빠와 새언니를 만나는 과정을 모두 담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오빠와 새언니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상황이 특별하다 보니 전화나 인터넷이 근처에 대부분 많이 끊겨 있더라고요. 긴급 재난 문자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도착하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요 또. 오빠와 새언니도 우크라이나에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몇몇 받아서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그대로 부모님께도 보내드렸어요. 두 분은 충격을 꽤나 크게 받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위험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딸과의 결혼을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위가 현재 위험 국가로 취급되는 나라에서 여권 하나만으로 환영을 받고 있다는 게 믿기 힘드셨겠죠. 엄마는 기석 씨가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3년 만에 아빠와도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이내 아빠가 진심으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먼 나라로 딸을 보내서 잘 보지도 못하며 살아야 한다는 게 서운해서. 기석 씨에게 더 매정하게 굴었던 것 같다고요. 기석 씨와 한국을 크게 오해하고 나쁘게 굴었던 것을 모두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그 때문에 저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졌습니다. 아빠가 정말 저를 걱정해서 그렇게 매정했다는 뜻이니까요. 저도 아빠도 그날 참 많이 울었답니다. 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내내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 사이에 기석 씨는 혼자 네덜란드로 날아가서 부모님도 뵙고 저 없이 혼자 부모님과 식사도 했습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아빠가 기석 씨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진심으로 사과하셨다고 해요. 기석 씨는 괜찮다고 자기도 딸이 갑자기 그렇게 결혼했다면 반대했을 거라고 하며 아빠를 위로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기석 씨는 부모님의 부탁을 받아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를 몇 번 더 오갔습니다. 오빠네 집에 여러 물건들도 전해주고 대신 돈도 붙여줄 난민들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용품들도 많이 전달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또 경악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저희는 3년 만에 네덜란드 혼인신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 후에도 기석 씨가 프랑스를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입국이 금지된 네덜란드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한국 여권 하나만으로 프랑스를 갈 수 있냐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심지어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국 여권 하나만 내밀면 바로 통과였습니다. 기석 씨와 친해진 부모님께서는 셋이서 찍은 셀카 사진도 보내셨는데요. 그 사진 속에서 아빠는 기석 씨의 여권을 마치 신성한 물건처럼 두 손으로 경건하게 받치고 포즈로 찍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190개의 국가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마법의 여권이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기석 씨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한국 여권이 없었더라면
부모님께서는 한동안 더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안전 여부를 걱정하시면서요. 그러나 기석 씨 덕분에 위험한 곳에 있는 오빠네 부부와 연락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게 되었는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6개월 후에 제가 딸 유리를 출산하자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한국에 와보셨습니다. 갓 출산한 딸의 병실에 들어와서 간단한 안부를 묻고 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한국 공항은 엄청나게 크다는 말이었으니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흥분하신 그 목소리가 참 재미있었답니다. 두 분은 손주 보시러 오셨다가 한국의 문화에 푹 빠지셨어요. 여러 시스템도 좋고 무엇보다 의약품이 저렴하다는 걸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제 시아버님과 밤낚시를 다녀오시고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위험 때문에 밤에 낚시를 못한다고 아쉬워하기도 하셨습니다. 밤낚시를 하고 먹는 야식이 최고라고 하시면서요. 기석 씨가 가진 한국인의 힘을 더 빨리 알았다면 부모님과 더 빨리 화해했을 거예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기석 씨는 언젠가 부모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사람이었어요. 모든 한국인들이 그럴 거예요. 편견을 없애고 본다면 한국인들만큼 진국인 사람들도 드물고 한국만한 선진국 강력한 국가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예기치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마주하며 끝없는 투쟁을 겪지만 때로는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 왔다가 뜻하지 않게 하반신 마비를 치료할 수 있었다는 폴란드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이미 병원으로부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다가 한 경비원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폴란드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살고 있는 라파엘라라고 합니다. 전 자동차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산업공학을 전공한 뒤 자동차 기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동차 회사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며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안정적인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나 다름없죠. 전 제 직업에 대해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주로 맡은 업무는 자동차 부품이나 시스템을 시험하고 분석해서 자동차 제조 공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바르샤바 지역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와 공장이 몰려 있는데요. 전 처음에 독일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중국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제 능력을 높이 인정해 주었고 기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또한 신생회사이지만 세계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미래의 비전이 제게도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당시 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도 실력 있는 바이올린 연주가였지만 아시다시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제가 버는 수입은 저희 가정을 유지하는데 무척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난관을 마주해야 할 때가 찾아오곤 하죠. 그건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공중에 달린 커다란 자동차 부품이 떨어지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고 말았죠.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였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신경이 크게 손상돼 버렸고 운이 나쁘면 다리를 영영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죠. 여자에게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전 너무나 큰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어요. 전 그저 제 인생을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의사는 확률이 반반이라며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전 폴란드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제발 더 이상의 불운이 없길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좀처럼 제 다리는 감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재활 훈련을 했는데도 다리가 없는 허수아비처럼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죠. 전 좌절하고 말았어요. 제겐 더 이상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하며 희망을 잃지 말자고 다독였지만 다리에 아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기분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 지쳐갔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전 제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준 신을 원망했어요. 그런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건 바로 회사의 태도였어요. 분명 공장 내의 안전시설의 부재로 일어난 사고였는데 회사에서는 위험한 생산 라인을 함부로 침범한 제 잘못으로 몰아갔죠. 제 직무가 생산 라인을 파악하는 것인데도 말이에요. 회사는 도의적으로 치료비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사고에 관련된 그 어떤 보상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리를 잃은 저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고 당연히 수입도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안전 의무에 소홀했던 회사가 큰 사고를 당한 제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명백히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회사는 끝까지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고 소송을 걸어도 어쩔 수 없다. 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와 저희 가족은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거대한 회사와 소송전을 벌여서 승소를 받아내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결국 전 그 회사에서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해도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화장실을 쓰려고 해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어요. 전 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고 제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밝고 활발했던 성격도 어두워졌죠. 말수도 크게 줄어서 가족들과의 대화도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어요. 아마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무척 힘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곁에서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아직 완벽히 장애 판정을 받은 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재활치료를 해보자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만에 하나 기대한 결과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평생 제 자리가 되어줄 거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남편은 항상 바빴던 제가 집에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다면서 이제 제가 언제라도 자신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편의 따뜻한 위로는 저에게 큰 힘이 돼 주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남편의 존재 때문에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남편은 제게 해외여행을 제안했어요. 평소 제가 한국 음악을 좋아하고 한국을 가고 싶어 했으니까 이참에 여행을 가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냐고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라고 하더군요. 사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지만 그 대신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았냐는 겁니다. 만약 예전처럼 바쁘게 살았다면 해외여행 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면서 말이죠. 남편의 사고방식에 허수음이 나왔지만 나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 고심 끝에 남편의 해외여행 제안에 동의했고 저희 두 사람은 오붓하게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불편한 몸으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게 무척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지만 남편의 배려와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까지만 해도 가시지 않았던 두려움이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니까 연기처럼 사라지고 기분까지 설레더군요.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인 만큼 관광 인프라도 잘 마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음악을 좋아했던 저에게는 무척 기대가 되는 여행이었죠. 좌절한 아내를 위해 이런 시간을 만들어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이런 남편을 위해서라도 멋진 나라 한국에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죠.
남편은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난 뒤 한 손으로는 제가 타고 있는 휠체어와 또 다른 한 손으론 2개의 캐리어를 끌어야만 했어요. 제가 봐도 너무나 버거워 보였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보였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느 한국인 커플이 괜찮다면 자신이 휠체어를 밀어드려도 되겠냐며 정중히 묻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괜히 남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완곡히 사양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손에 든 짐이 별로 없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내 데스크까지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들의 따뜻한 친절 덕분에 남편은 겨우 숨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한국인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더니 그는 남편이 너무 힘들어 보였다면서 쑥스러운 듯 슬쩍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장애인 택시를 타야 한다면 안내 데스크에 부탁하는 게 좋겠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커플들은 저희를 공항 안내 데스크가 있는 곳까지 친절하게 데려다주곤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들의 친절함에 저희 부부는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남의 일에 선뜻 나선다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저희 부부를 도왔어요. 남편은 원래 한국인들이 이렇게 친절하냐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들 덕분에 한국 땅을 밟자마자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조언대로 안내 데스크에 부탁을 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고 아무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호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호텔에다 짐을 풀고 잠시 숨을 돌린 후 지하철을 타고 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저처럼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넓은 개찰구라든가 지하철 출입구에서부터 플랫폼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곳곳에 설치돼 있더군요. 널찍한 객차 안에는 휠체어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내부를 쭉 둘러본 남편은 지하철에는 노약자 좌석이나 임산부 좌석도 따로 마련돼 있다면서 한국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세심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남편과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으면 이쪽 저쪽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전 폴란드에서 트램이나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는데 사실 그곳에선 양보하는 장면을 좀처럼 볼 수가 없어요. 폴란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같은 상황에서 다른 차이점이 생기는 걸까요? 남편과 저는 관광지로 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잠시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건 결국 한국 사람들의 본성 자체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특히 제가 알기로 한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인들의 따뜻한 본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제일 먼저 간 관광지는 바로 K-팝 스타들이 줄줄이 나오는 방송국이었어요. 남편은 그곳에서 스타들을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그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자며 한국 방송국을 첫 번째 관광지로 제안했던 겁니다. 사실 방송국을 구경하는 것만 해도 제겐 큰 기쁨이었어요. 이곳에서 많은 K-팝 스타들이 무대에 섰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보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방송국 관계자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밝은 미소로 제게 손에 든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오늘이 K-팝 스타들이 출연하는 음악방송 녹화 날이고 이건 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음악 프로그램 녹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방청권은 한국 사람들도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어떻게 방청권을 얻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한국 여행을 기획하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 방청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냈고 남편은 직접 번역기까지 돌려가며 방청권 신청을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남편은 한국과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부상을 입게 됐고 그 이후로 늘 우울해한다면서 만약 아내가 좋아하는 K-팝 스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아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날 것 같다는 사연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남편은 방청권 당첨 메일을 받게 됐고 정말 뛸 듯이 기뻤다고 해요. 한국으로 여행을 가야 할 확실한 이유가 더 생겼던 거였죠. 전 남편이 그런 노력까지 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의 깜짝 이벤트 선물을 받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제게 힘을 주려는 남편의 정성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희 부부가 방청권을 제출하고 녹화장에 입장을 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희끗한 경비원 한 분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녹화장에는 휠체어석이 따로 마련돼 있다 고 설명하면서 친절하게 제 휠체어를 밀어주시더군요. 그 덕분에 무대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녹화를 하는 내내 K-팝 스타들의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전 제가 다리를 못 쓴다는 사실조차 잊고 온몸에 흐르는 전율을 느끼며 무대 분위기를 만끽했죠. 정말이지 그런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녹화가 끝이 난 뒤 녹화장을 빠져나오려는데 어느새 나타난 경비원분이 또다시 제 휠체어를 밀어주시더군요. 남편이 자신이 하겠다고 해도 몸이 불편한 방청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도 본인의 업무라면서 사람들이 덜 붐비는 출구 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경비원분의 친절함에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던 폴란드에서 만든 탄산음료를 작은 선물로 드렸죠. 그러자 그 경비원분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자연스레 그분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게 어쩌다가 다리를 다쳤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전 덤덤히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고 치료가 잘 안 돼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고 말했어요. 그런데 경비원분이 전문 용어까지 써가며 어디가 어떻게 손상됐냐고 자세히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작년까지 신경외과 전문의사였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퇴직 후 할 일 없이 놀기가 싫어서 방송국 경비원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였죠. 그 말에 남편은 자신의 핸드폰에 담아둔 제 CT 사진을 그분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경비원분은 CT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자신이 보기엔 완전마비가 아니라 불완전마비 같다고 하는 겁니다. 불완전마비라면 아직 다리를 소생시킬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며 한국에서 다시 한번 정밀 진단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원한다면 자신이 병원을 소개시켜주겠다면서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그분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희망이 곡물 터지듯 샘솟더라고요.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그 경비원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분이 알려주신 대학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경비원분의 말처럼 완벽한 하지 마비라고 볼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됐죠. 그건 바로 아직 제게도 희망이 남아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어요. 폴란드에선 다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는데 한국에선 정반대의 진단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전 곧장 한국에서 수술을 결정했고 최대한 빠르게 수술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수술 후 거의 한 달간 재활 치료에 매달렸죠. 그동안 남편은 제 곁에 꼭 붙어서 세심하게 병간호를 해주었어요. 휠체어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던 제가 한 번, 두 번 재활치료를 거치면서 목발을 짚고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얼마 뒤에는 걷는 감각을 온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남편의 권유로 한국 여행을 왔을 뿐이었는데 어마어마한 행운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꽉 채우고 폴란드로 돌아왔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은 폴란드에서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는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한국에서 기적을 경험한 저희 부부는 폴란드에서도 유명한 재활병원을 선택해 열심히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석 달 만에 전 아무 도움 없이 가벼운 조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됐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저는 단절된 제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 한국 자동차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지금은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제 삶을 다시 되찾았어요. 지금은 지난 아픔을 다했고 새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죠.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건 모두 제 병을 알아본 한국의 경비원분 덕분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휠체어에 앉아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겠죠. 다음 휴가에는 다시 한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해준 은인이나 다름없는 경비원분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부디 그때까지 건강히 잘 계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 오게 된 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폴란드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사람은 우연히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된 한 경비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작은 도움이 어쩌면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